만약 당신이 물고기였다면 거대한 대본기 판탈라사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육상곤충이었다면 이 시기에 어떤 풍경을 마주했을까요? 우리는 최근 실루라기에 지구를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구 역사의 이 시점에서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큰 역설이 존재합니다. 물속에서는 모든 것이 성장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바다의 사방에서 점점 더 많은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들이 등장하고 다른 종들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아직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바뀔 겁니다. 친애하는 트래블러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탐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은 4억 1600만 년 전 대본기 시대 최초의 육상식물의 중심지로 떠납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로 인류의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방사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화적 방사선은 특히 대규모 멸종으로 이어지는 생태학적 위기 이후 새로운 종의 강렬한 출현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구는 이미 5차례의 대량 멸종과 다른 소규모 멸종을 경험했습니다. 적응 방사선은 새로운 종이 새로운 생태적 틈새에 서식할 때 발생합니다. 대본기에는 특히 물고기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방사선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현재 바다에는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아직 여기까지 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토에 생명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만 해안에만 존재하죠. 대륙 한가운데에는 바위와 먼지만 있을 뿐입니다. 4억 3천만 년 전 이 땅은 바위투성이었어요. 여기저기 습한 곳 근처에는 초목이 토양과 암석에 서식했습니다. 대기는 조금 더 쾌적했지만 자외선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의 삶은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약 4억 1900만 년 전 우리가 떠난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정박하여 물고기의 황금기라고 알려진 대본기 시대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먼저 대본기 시대에 일어난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세요. 대본기 시대는 약 4억 19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6천만 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약 3억 5900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 긴 대본기 시대는 세 개의 하위 시대로 나뉩니다. 대본기 하부, 대본기 중기, 대본기 상기로 나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하위 섹션은 다시 더 작은 시기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하부 대본기에는 로크코비안기, 프라기안기, 엠시안기, 중기 대본기에는 에이필리안기와 기베탄기, 상부 대본기에는 프라스니안기와 파메니안기가 있습니다. 로더링 머치스는 이 지질 시대를 최초로 명명했습니다. 대본기는 현재 영국에 있는 대본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현재의 지역이 수억 년 전에는 동일한 공간과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지구의 간략한 개요부터 대본기 시대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지도는 지구에서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바다는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탈라사 바다가 지구의 매우 큰 부분을 덮고 있던 실루리아기에도 이미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륙과 해양의 배치가 크게 달랐습니다. 판탈라스 해의 한가운데에는 로르시아 대륙이 보입니다. 이 대륙은 실루리아기에 형성된 아주 젊은 대륙입니다. 훨씬 더 큰 프로토 곤드와나 대륙도 남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지구의 활동으로 인해 이동해야 할 때까지 남반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북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로르시아가 있습니다. 이 둘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돌과 대륙의 새로운 근접은 지구와 대륙의 새로운 구성을 초래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후에 석탄기에서 일어나는 단일 대륙 판게아 형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판게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 대양을 폐쇄하고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실레지아 대산맥에 이르는 인상적인 헤르시니아 산맥을 일으켰습니다. 지리와 기후에 관한 한 대본기 시대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대본기 초기의 지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륙과 지구를 모든 각도에서 보면 큰 빙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다소 온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정도였습니다. 대본기에는 판의 이동으로 인해 특정 육지가 남극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만년설의 부재는 단기간에 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극지방 근처에서 빙하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상상할 수 있듯이 몇 가지 주요 기후 변화를 동반하며 대륙의 위치가 오늘날에 비해 여전히 극에 상당히 가깝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륙은 냉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빙하뿐만 아니라 식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잠시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대본기에는 식물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실루리아기는 식민지 개척의 시작을 알린 시기였음을 기억하세요. 해안과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식물을 볼 수 있었죠. 다른 모든 곳에서는 여전히 삶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중기 대본기에는 마침내 식물이 더 깊은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륙에는 다양한 식물종과 함께 상당한 방사능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확장은 지구 생명체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식물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CO2 수치가 낮아지면 공기 또한 차가워집니다. 이것은 지구 표면 전체에 걸친 극지방 기후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냉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온난하고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구 빙하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불변하고 고정된 것은 없듯이 이번 대본기에는 기온이 몇 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이 현상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판텔라스 한가운데에 있는 바다에 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많은 변화를 전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변화를 목격했던 생물들과 함께 조사된 바로 그 장소에서 각 사건의 내부에서 그 영향을 관찰할 차례입니다. 수백만 년 전 생명체는 바다에서 부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정의 출발점으로 푸른 광활한 바다를 선택하는 것은 이를 기르는 적절한 방법이죠. 이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가 바로 수중입니다. 수억 년 전 이곳에는 어떤 종류의 수중 괴물이 살았을까요? 보세요. 여긴 조용해 보이네요. 인생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고 온화하고 평화로워요. 산호와 해조류 사이에서 작은 해양 생물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개류와는 다르게 결국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해저에서 먹이를 찾고 있어요. 이곳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습니다. 먹이, 그리고 포식자로부터의 피난처. 놀랍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요?
캄브리아기 이후 바다의 풍경은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많은 종들이 서로 의존하며 생명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연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풍요로움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실루리아계에는 큰 멸종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즉, 20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들은 물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평온한 시기는 특정 종의 발달과 방사능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는 해안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얕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루리안 지대에 남긴 산호초는 이제 매우 존재하며 무엇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일부 대형 산호초는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수중동물이 번성할 수 있는 낙원의 작은 구석이죠. 생태계는 더 광범위하며 해면, 크리노이드, 브라치오포드, 몇 가지 삼엽충, 그리고 실루리아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진 두 종류 연체동물을 포함합니다. 대봉기 초반에는 이전 시기로부터 잘 알려진 종들이 발견되죠. 하지만 이들은 더 넓고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하며 발전했습니다. 초기에 균일하게 따뜻한 기온은 산호초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스트로마토포로이드, 타블레이트 산호, 테트라코랄리아 산호와 같은 동물 건축가들은 모두 작은 해양 생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작은 건축가처럼 다양한 생물종이 살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줍니다. 산호초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생태학적 틈새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산호초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쉼터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먹이를 제공하죠.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아름다움은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은 이수종 생물 순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브라키오포드 몇 마리를 볼 수 있어요. 대봉기 동안 그들은 상당한 분화를 겪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레피도카리스도 있습니다. 레피도카리스는 절지동물 분류에 속하는 절지동물로 방금 본 브라키오포드와 혼동하지 마세요. 극비동물은 이메페루 껍질을 가진 동물입니다. 극비동물은 갑각류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날 이 분류에는 새우와 레피도카리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노스트라카목이 포함됩니다. 레피도카리스는 대본기 하부에 살았습니다. 서식지에는 담수 녹조류의 일종인 갈조류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현재 라이니셰트 퇴적층으로 알려진 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화석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이 퇴적층은 매우 풍부합니다. 많은 화석 표본의 상태가 양호했고 일부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것도 있었죠. 라인이 응해하면은 특히 화산 퇴적물 덕분에 식물, 균류, 이끼류, 동물 화석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이 화석 퇴적층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레피도카리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레피도카리스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몸 길이는 3mm지만 23개의 몸마디와 19쌍의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갑각이 없습니다. 레피도카리스는 가장 쪼기에 보존된 민물 갑각류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의심할 여지 없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첫 번째 고리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 대양의 땅을 계속 여행하면서 운이 좋다면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다른 종류의 갑각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시드. 미시드는 또 다른 작은 갑각류입니다. 미시다목의 원양 갑각류이죠. 그것도 미시드처럼 작은 새우처럼 보입니다.
크기는 3cm 미만입니다. 성체 암컷은 모두 인큐베이터 파우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번식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머니 새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유충은 이 주머니에서 사육되죠. 성체가 된 미시대는 잡식성 필터 피더로 해조류, 부스러기,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작은 갑각류는 나이카리스 스투에리치입니다. 나이카리스 속은 길고 가늘거나 짧고 튼튼하거나 깊고 둥근 등딱지를 가지고 있거나 길고 좁은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각은 보통 머리와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악골은 세라티오카리스와 비슷하고 상악골은 렙토스트라칸과 비슷합니다. 해저에서 헤엄치며 진화한 식중성 육식동물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는 갑각류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해야 할 다른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고니아이티입니다. 고니아이티는 대봉기 초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암모노이 대아목의 이 새로운 두 종류 연체동물은 아직 진화와 다양화의 초기의 단계에 있었어요. 이 작은 동물의 황금기는 석대한기였으며 회름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봉기 초기의 소심한 모습은 해양 생태계의 새로운 풍요로움과 개체군의 다양화를 의미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해양 표본입니다. 여행 중에 만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고니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연체동물은 부드러운 몸을 보호하는 매력적인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니아나이트가 허락한다면 조개 껍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껍질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유형의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 방들은 지그재그 패턴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 중 가장 큰 방에는 연체동물이 살고 다른 방들은 물속에서 동물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말하자면 넓은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능력입니다. 고니아이티는 또한 잘 발달된 두 개의 눈과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는 두 종류의 순서를 정의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이 무척추 동물은 흡입컵이 장착된 8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을 이용해 고니아이티는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을까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니아이티의 몇 가지 표본을 연구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위장의 잔여물을 검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존된 화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여물은 진정한 가설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단서이자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먹지 않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고니아이티는 암모노이데아 그룹의 다른 구성원인 암모나이트와 비슷한 석회화된 턱이 없습니다. 석회화된 턱이 없다는 것은 조개류나 딱딱한 껍질을 가진 동물을 먹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동물의 화석은 모로코 남동부에서 여전히 몇 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린 두 종류를 떠나 새로운 해양지대를 발견하고 다른 해양 지역을 탐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바로 눈앞에 원양 그랩톨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봉기 초기에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부 저서성 그랩톨라이트는 수백만 년 더 생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석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석도 연구된 바 있습니다. 눈으로 해저를 스캔하다 보면 바다 전갈이라는 동물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놓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죠. 우리가 본 대부분의 작은 해양 생물들은 이 포식자의 존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매우 사납고 사냥에 매우 능숙합니다.
유립테리드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익룡몽 익룡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이며 거대 진해 아르트로플레우라와 함께 역사상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육식동물로 특히 브론토스코피아와 세팔라스피스를 주로 먹었습니다. 유립테리드가 강력한 포식자였던 이유는 당대 최고의 해양 사냥꾼이 되기 위한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있는 많은 해양 동물은 꼬리를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전갈의 꼬리는 수직으로 유연하지 않지만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따라서 전갈은 꼬리를 구부려 목표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전갈은 이빨 꼬리를 이용한 측면 공격으로 먹이를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이는 슬리모니아 아쿠미다타 화석 표본을 연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유립테리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류가 생겨났고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다양성만으로는 앞으로 닥칠 위협으로부터 이 종을 보존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포식자가 등장하면 지금까지 전갈의 왕이었던 유립테리드의 습성과 생태적 틈새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사실 전갈은 알파 포식자였습니다. 즉, 전갈은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었으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많은 사냥 기술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립테리드의 황금기는 실루리아계였습니다. 대본기 시대는 물고기 시대입니다. 곧 유립테리드도 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적에게 사냥당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어떻게 지치지 않고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싸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그에게 익숙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이 감정을 길들여 자신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위장하는 방법을 알고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수백만 년 후, 특히 석탄기에는 아델로프탈무스 피르에와 같은 유립테리드가 주로 수생 생물이지만 야외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노틸로이드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노틸로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노틸로이드는 4개의 아가미가 있고 몸 전체가 껍질로 보호되는 사족동물입니다. 노틸로이드는 청소부이자 기회주의적 포식자로 강력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 갑각류와 조개류 등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리를 린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오르도비스기 동안 오르토세라스는 먹이사슬의 최상의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데본기의 유립테리드처럼 이 사냥꾼은 새로운 포식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실루리아계의 피스모세라스는 다소 특이한 형태를 발전시켰는데 코일이 완전한 평면 나선형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길고 길쭉하거나 스스로 말리는 형태를 가진 노틸로이드 오르토콘과 시르토콘이 탄생했습니다. 대본기에는 이 그룹이 가장 큰 다양화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노틸로이드 동물군의 대다수는 여전히 오르토콘과 시토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스파이로세라스, 시르토케라스, 박트라이트, 이소르토케라스 속은 이 시기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자주 발견되는 속입니다. 일부 자이로콘은 데본기에도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로코케라스와 프테노케라스 속이 있습니다. 삼엽충과 같은 다른 종들은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존재했으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엽충은 새로운 지질 시대에 따라 감소합니다. 대본기에는 일부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캄브리아에게 출현하여 페름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거의 2억 5천만 년에 걸친 기간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초테콥스 페르난디나는 대본기에도 여전히 바다에 널리 존재했던 삼엽충 중 하나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다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녀석의 몸을 보세요.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럼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녀석의 눈을 보세요. 많은 삼엽충과 마찬가지로 초테콥스 페르난디니도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면으로 이루어진 눈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눈은 360도 시야를 제공합니다. 해저에서 작은 먹이를 찾을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린 다양한 형태의 크기의 해양 동물을 많이 보았지만 유로피테리드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은 알파 포식자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더 사납고 더 좋은 장비를 갖춘 동물이 이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어떤 형태일까요? 어떤 종에 속할까요? 얼마나 큰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포식자, 물고기입니다. 덩클레오스테우스입니다. 덩클레오스테우스는 대봉기 중생대에 살았던 멸종된 대형 극피동물입니다. 북미, 폴란드, 벨기에, 모로코에서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죠. 이 속은 약 10종으로 구성되며 그중 일부는 알려진 수장용 중 가장 큰 종에 속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가장 큰 표본의 머리판의 두께가 최대 4cm에 달했다고 추정합니다. 제가 직접 말한다면 완벽한 갑옷이죠. 몸의 길이도 10m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이 추정치는 4m 정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물고기입니다. 어쨌든 이 물고기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봉기 포식자죠. 이빨, 즉 뾰족한 이빨의 모양의 뼈판은 완벽한 사냥무기입니다. 우리는 프로토덴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빨은 진짜 치아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그 힘을 의심하지 마세요. 원시적인 치열이 덜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덩클레오스테우스의 치아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뼈와 갑옷을 포함해 입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부리를 형성했죠. 또한 턱의 각도가 넓어 먹잇감을 향해 단두대처럼 닫혔습니다. 아무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덩클레오에스투스는 대봉기 바다의 공포가 되었죠. 이 만남은 물고기의 변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동물들의 방사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 바다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왔는지 알아볼 때입니다. 바다든 육지든 어류든 절지동물이든 식물이든 대봉기 이전에도 대봉기 이후에도 대봉기가 있을 겁니다. 심해에서 수면까지 물고기가 최고로 군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고기는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포식자가 되었어요. 대기는 무겁고 그다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포식자들은 괴물이거나 거대하고 때로는 둘 다이며 피의 굶주렸기 때문에 아무리 큰 포식자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물고기가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물고기가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새로운 생태적 틈새에 적응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는 먹잇감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해저에 살면서 땅속에서 먹이를 먹었죠. 이런 물고기를 저서성 어류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물고기 문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바다에는 여러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서성 어류의 특징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구분합니다. 사실 이들은 각각 뚜렷한 생태적 틈새를 구성하죠. 예를 들어 바다에서는 원양지대, 저서시대를 구분합니다. 성층대 또는 표층대는 대륙붕에 놓여있는 바다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표면에서 수심 200m까지 이어집니다. 에피펠라직이라는 단어는 수면에서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피와 바다에라는 뜻의 펠라직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역은 태양 광선이 광합성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물을 투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표층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맑고 탁 트인 바다에서 이 구역의 최대 수심은 200m입니다. 이 수심을 넘어가면 원양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기둥의 상부, 즉 바닥과 수면 사이의 구역입니다. 성층대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후자의 단계, 깊이, 특성에 따라 중대양, 조간대, 심해대, 마지막으로 해양 해구에 해당하는 해저대 등 다양한 대양 영역이 정의됩니다. 저서지대는 해저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수준과 깊이에서 동물은 해저, 대륙 경사면, 대륙 빙하, 대륙붕 또는 심해 평원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류, 특히 극피어류는 거의 독점적으로 저서지대, 즉 해저에서 서식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먹이를 찾아 해저를 긁어먹으며 살아가는 저서성 어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유명한 바다 전갈인 유로피테리드의 완벽한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바다의 매우 특정한 지역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바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은 더 이상 저서지대만 차지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인 원양지대를 정복하고 새로 얻은 물기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겁니다. 물고기의 대방사는 대본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격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동물군의 형태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루리아기 말기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고 정확히 기억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종의 모든 것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대본기였습니다. 이 중추적인 시기에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진화의 이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루리아기에 매우 존재했던 극피동물은 이제 대본기에서 점점 더 극피동물 어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후자는 해양 세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극피동물은 오스트라코디언의 사촌들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외부 갑옷과 같은 주요 특징 중 일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덩클레오스테우스를 발견했을 때 짐작하셨겠지만 이제는 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그나탄으로 알려진 턱이 없는 물고기와 그나토스톰으로 알려진 턱이 있는 물고기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물고기에 턱이 생긴 것이 혁명이라면 물고기가 먹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는 곳도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더 이상 얕은 곳에 사는 저서성 어류가 아니라 상류로 이동하는 턱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이들은 저서 지역을 떠나 바다의 원양 지역으로 서식지를 옮깁니다. 이 물고기들은 관절이 있는 턱과 첫 번째 이빨처럼 보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 이빨이 아니라 뼈의 파생물에 가깝습니다. 덩클레오스테우스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날카롭고 견고하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가락을 넣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헤엄을 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지느러미도 있어요. 이를 통해 물고기가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슈도덴트로 무장한 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있어요. 게임 판도가 바뀝니다. 카드가 개편되었습니다. 먹잇감에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사냥을 시작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덩클레오스테우스는 대본기 내내 바다에서 새로운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이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아그나탄 어류인 드레파나스피스는 대본기 초반에도 여전히 바다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종을 연구하면 아그나탄과 그나토스톰의 뚜렷한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헤테로스트라칸과 달리 드레파나스피스는 입이 아래쪽이 아니라 물 쪽을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굴을 파는 동물로 한마디로 저서성 어류입니다. 이 아그나탄은 많은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은 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작한 모양과 두꺼운 갑옷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다소 독특한 어종이죠. 작고 넓은 간격의 눈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의 가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물고기의 가장 큰 특징은 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골격이 없고 뼈판으로 이루어진 등딱지와 매우 튼튼한 비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힘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룹 구성원들처럼 그는 다음 지질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턱이 없는 물고기는 수백만 년 전에 등장했지만 대본기 중생대에는 턱이 없는 물고기를 희생시키면서 나토스톰이 번성했습니다. 아나스피드, 텔로돈트, 갈레아스피드, 오스테오스트라칸과 같은 이 그룹의 많은 종은 대본기 상부에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조피쉬는 횡재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척추동물의 역사에서 나토스토메스는 4억 4,500만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 초기에 등장했지만 실루리아기 말이나 대본기 초까지 극히 드물게 남아있었습니다. 약 4억 2천만에서 4억 1천만 년 전에는 플라코덤, 콘드리치티안, 오스테이치티안의 출현으로 놀라운 진화적 방사선을 보여줬어요. 턱을 가진 물고기는 나토스톰이라는 매우 큰 무리를 형성합니다. 후자는 상어와 같은 연골 어류인 콘드리치목의 연골 어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상어뿐만 아니라 크기와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웅장한 쥐가오리와 같은 가오리도 탄생시켰죠. 나토스톰 매목에는 매우 큰 그룹인 오스테이티안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에는 뼈가 있는 물고기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악티노페테리아와 사르코페테리안이 있습니다. 큰 오스테이치티아목은 대본기에 상당히 확장되는데 이는 바로 이 두 하위 그룹인 악티노페테리목과 사크로페테리목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인 용각류에서는 훨씬 더 발달한 지느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오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즉 뼈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물속에서 더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살이 많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인 사르코프테리어는 훨씬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중에 네발 동물인 십각류가 생겨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네발 동물은 일반적으로 두 쌍의 운동성 팔다리와 목으로 골격을 구성하고 호흡은 보통 폐로 하는 척추동물입니다. 공룡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다시 대본기와 두 개의 신흥 어류 그룹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수각류와 용각류, 즉 가오리 지느러미나 다육 지느러미를 가진 뼈로 된 물고기인 오스테이테리아의 어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본기에 등장한 새로운 그룹인 콘드리치아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오리 지느러미 물고기라고도 불리는 악티노페르텍이 오스테이티아는 넓은 바다에서 꽤 재능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카이롤레피스를 만나보세요. 아까 본 아그나단 물고기보다 물속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눈에 띄나요? 이 치롤레피스는 더 빠르고 더 오래 헤엄치고 궤적을 최적화하는데 더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최대 50cm에 이르는 체롤레피스는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척추동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그룹에 이름을 붙인 가오리 지느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눈구멍은 좋은 시력을 암시하며 사냥에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넓게 벌린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카이롤레피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효율적인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사냥터는 주로 하구였습니다. 체롤피스의 몸을 보면 빠르고 지속적으로 헤엄치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튼튼하고 날씬한 몸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여기에 예리한 시력까지 더해지면
포식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라고 해서 먹이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멸종의 동물의 생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프로라이트를 연구합니다. 코프로라이트는 작은 돌처럼 보이는 굳고 석회화된 배설물 조각, 즉 화석화된 배설물입니다. 이 배설물에서 과학자들은 때때로 식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추정되는 식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이롤레피스의 비늘은 코프로라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롤레피스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체롤롤레피스는 북부의 작은 친척에 있는 화석에서 볼 수 있듯이 때때로 서로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체롤레피스는 가족 내에서 경쟁이 치열했을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전략적인 녀석만이 살아남았죠. 따라서 이 포식자의 삶은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롤레피스의 행동 방식은 물고기 세계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두개골 뼈를 연구한 결과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큰 진폭 덕분에 자기 길이의 3분의 2까지 먹이를 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그나탄, 아칸토리어는 물론 어린 용각류와 수각류도 모두 먹잇감이었을 거예요. 그의 식욕이 너무 사납지 않기를 바라자고요. 사냥은 그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두 번째 그룹인 수각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사르코페르티아도 오스테이테리아인이지만 수각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지느러미가 가오리 지느러미가 아닌 살 지느러미란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은 아닙니다. 이 물고기의 가장 큰 특징,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특징은 폐입니다. 네, 그들은 아가미를 장착한 최초의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수면에서 작은 한 모금의 순수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태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네발 동물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테트라포드에 가깝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테트라포드 모프라고 부릅니다. 그중 첫 번째인 유스테놉테론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스테놉테론은 용각류 중 가장 잘 알려진 중 하나입니다. 사실 네발 동물과 가장 닮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크티오스테가, 아칸토스테가와 같은 두개골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미래의 네발 동물과 유사합니다. 유스테놉테론은 테트라포드 모르파목의 다른 어류와 마찬가지로 육상동물과 용각류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인 초아나에라는 내부 콧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원시 네발 동물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와 진화 방사선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죠. 이과 내에서는 신체적, 대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다른 용각류와 마찬가지로 유스테놉테론도 두개골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두개골 내 관절의 절반에서 회전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스테놉테론은 또 다른 특징 때문에 유명합니다. 앞 지느러미에는 상완골, 척골, 요골이 있고 뒷 지느러미에는 대퇴골, 경골, 비골이 있는 내골격이 특징입니다. 이 이름들을 들으면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러한 특징은 두 쌍의 운동 지느러미를 가진 척추동물인 네발동물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유스테놉테론 골격의 이러한 특징은 사실 유스테놉테론의 특수성이 아니라 화석화된 용각류 지느러미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네발 동물은 아마도 후자에서 진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오스테이테리아는 왜 그런 골격과 원시적인 폐를 가진 어류인 용각류로 진화했을까요?
이빨이 물고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새로운 해양 영토를 정복했다면 이제 왜 일부 물고기가 육지 생활에 새로운 적응을 채택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봉기에는 덥고 건조한 계절이 매우 혹독하여 많은 수생생물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 물고기들은 산소가 부족해졌고 그 지역이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무산소증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스테노테론과 같은 물고기만이 견딜 수 있는 선택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스테노테론은 초보적인 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도모프 어류는 아직 육상 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더라도 물 밖으로 나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적응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유스테노테론뿐만 아니라 판데리치스, 놈볼레피스, 틱탈릭, 아칸토스테가, 이크티오스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중에서 육상 세계로의 전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들 중 일부를 만나보도록 해요. 조심하세요. 하이네리아가 헤엄쳐 오고 있어요. 하이네리아는 무게가 최대 2톤에 달하고 길이가 최대 5m에 달합니다. 요즘은 상어만 봐도 소름이 끼치지만 당시에는 이런 육식성 물고기를 조심해야 했어요. 바다의 어느 구석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방에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포식 본능과 식욕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더 많은 네발동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긴 코엘라칸스입니다. 이 녀석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코엘라칸스는 4억 1000만 년 전 대본기 시대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죠. 놀랍게도 3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코엘라칸스는 인도양의 서쪽과 동쪽 가장자리 수심 100에서 400m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프랑스 브라질 과학팀은 영국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코엘라칸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싱크로트론 방사능 시설에서 선사시대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이 물고기의 샘플을 연구한 결과 숨겨져 있지만 기능을 하지 않는 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폐는 지방으로 채워진 안정제 역할을 하며 최대 800m 수심에서도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가스 주머니가 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수면 가까이에 있을 때 이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코엘라칸스의 개체 수는 매우 적고 긴 수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77년에 수행된 이전 연구에서는 코엘라칸스의 수명을 20에서 25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코엘라칸스의 수명은 비늘에 있는 줄무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줄무늬는 나이테와 비슷합니다. 각 줄무늬에는 고유한 연도가 있습니다. 1977년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추정치는 약 2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당시에는 기술 자원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편광 현미경은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죠. 화석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고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코엘라칸스가 최대 1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긴 임신 기간을 설명할 수 있죠.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아마도 해양 동물 중 가장 긴 수명을 가진 동물 중 하나일 겁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혹등고래의 임신 기간은 11개월, 범고래의 임신 기간은 15에서 18개월입니다. 반면에 코엘라칸스는 거의 5년 동안 지속됩니다. 코엘라칸테스 속의 일부 종은 우리와 동시대 종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회복력이 강하고 멸종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수명 주기가 매우 긴 종은 젊은 세대의 세대 교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연 교란과 인간의 행동에 더 민감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대본기 어종은 이 물고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동시대 어종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딥네우스테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특이한 수중동물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중호흡을 의미하는데 모든 딥노이에는 아가미 외에도 공기호흡을 위한 하나 이상의 기능적인 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종류와 마찬가지로 페어리도 원시적인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발 동물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수많은 중배엽을 가진 길쭉한 가슴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세관, 후방 등 지느러미의 후방 파급, 전압골 봉합에 따른 안화 감각관 등이 포함됩니다. 페피쉬는 수초가 빽빽한 느리게 움직이는 정체된 물에서 서식합니다. 그들은 계절에 따라 매우 유용한 원시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물고기들과 마찬가지로 가뭄이 시작되면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다양한 서식지의 물에서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폐와 의사운동은 이 섬세한 계절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입니다. 오늘날의 페어는 과거의 페어와 여전히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1시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관찰하기에 흥미로운 이러한 특징이 아닙니다. 일부 현대 표본은 매우 놀랍고 여전히 과학자와 물고기 애어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호주 페어인 네오세라토드스 포스터리는 여름에 수련을 합니다. 다시 말해 건기가 시작될 때 물 밖으로 나와 진흙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또한 점액을 분비하여 고치 속에 몸을 감싸고 가뭄이 지속되면 몇 년 동안 고치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기술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물고기의 본질은 그 자체로 수생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고치를 만들어 보호막을 형성하고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치는 항균성을 지닌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즉, 누에 고치는 외부 면역 체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고나수스에 대해 살펴봅시다. 고고나수스는 앞서 살펴본 두 종과는 달리 멸종된 종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고고나수스는 어류 및 네발 동물과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해양 생태계에서 산호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종의 핵심 요소에 대한 특권적인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산호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고나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고기는 호주 북서부 킴벌리 앞바다를 둘러싼 1400km의 산호초에 살았죠. 골격은 특정 네발 동물의 특징을 보여주며 특히 지느러미는 팔뚝뼈의 전고인 요골과 척골의 선구자를 보여줍니다. 문자의 진화적 변형을 연구하는 개통학에 따르면 이 물고기 같은 외모는 가오리 지느러미 물고기보다는 육상 척추동물에 더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고나수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용광류인 딥테루스도 있습니다. 딥테루스는 약 35cm의 중간 크기 물고기입니다. 앞서 만났던 현대의 호주 페어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 물고기 역시 수영 방광이나 가스 방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광은 많은 물고기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얇은 벽으로 둘러싸인 주머니처럼 생겼으며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물고기가 물속에 떠있는 깊이를 결정하고 주머니의 밀도를 물고기가 사는 물의 밀도에 맞춰 조절함으로써 물고기가 원하는 깊이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다음 물고기가 헤엄치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니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이 물고기는 오스테올로피스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물고기 중 가장 작은 녀석이죠. 하지만 대봉기 사르코페르텍입니다. 사종류 개통도의 기점에 가까운 이 공룡은 다른 사종류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 길이는 약 20cm였고 커다란 사각형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늘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비늘은 매우 독특합니다. 비늘은 코스마인이라는 얇은 해면질 뼈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코스민층에는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감각세포와 연결된 채널이 있습니다. 화석 연구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감각세포 덕분에 이 물고기는 물속의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졌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난 각 표본은 공통된 그룹 소속에도 불구하고 필요와 생활 환경에 따라 매우 뚜렷한 생존 또는 사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판데리치스를 살펴볼까요? 판데리치스는 외부적으로 네발동물과 비슷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지만 두개골은 두개각 내 관절을 유지합니다. 판데리치스는 옆 지느러미 어류의 일반적인 패턴을 완전히 따르고 있으며 네발 어류와 뚜렷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메기처럼 생겼지만 원시적인 폐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때때로 육지로 나가려고 할 때 이미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지느러미죠. 가슴 지느러미는 네발 지느러미의 원형으로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없고 관절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느러미를 이용해 육지에서 이동한 최초의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골반 지느러미는 여전히 매우 원시적입니다. 지느러미는 이동에 필수적인 바닥에 기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만남을 통해 이 종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동은 수영에서 네발 달린 보행, 즉 뒷다리의 추진력을 이용한 일종의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력은 앞다리에 기대어 몸의 나머지 부분을 물결치면서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특이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팔다리를 이용해 물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척추동물 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용광류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네발동물에게는 큰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피스토스텍의 왓소니를 소개해드릴게요. 거대한 납작한 삼각형 두개골을 가진 엘피스토스텍의 왓소니는 악어를 연상시키죠. 먹이를 잡아서 부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최근인 2021년에 연구되었습니다. 사실 이 해양 표본은 항상 의문을 제기해왔어요. 유일한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화석들은 특정 가설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했습니다. 2010년 8월 퀘벡의 미구아샤 국립공원 직원들은 주요 화석치인 에스쿠미낙 지층에 퇴적암 지층에 묻혀있는 유골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뤄지고 새로운 기술이 습득되면서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화석들을 다른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과학자들은 놀라움에 놀라움을 거듭했습니다. 강한 가슴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 비늘과 아가미로 덮인 길쭉한 몸통을 가진 이 동물은 물고기를 닮았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우린 이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에 잘 숨겨져 있는 엘피스토스텍의 왓소니는 우리와 비슷한 손가락을 연상시키는 조직을 가진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발동물 특유의 특징입니다.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이 지골이 밝혀졌죠. 지느러미로 둘러싸인 진정한 손가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상 척추동물의 손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해안을 따라 몸을 지탱하고 끌었습니다. 이것이 물고기인지 테트라포드인지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물고기가 왜 육지 생활에 적응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물과 산소의 부족이 이러한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했죠. 마지막 오스테이티안 그룹을 살펴볼까요? 콘드리치티아는 새로운 대본기 그룹으로 역시 오스테이치티아 어류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사르코페르텍이나 악티노페르텍이 사촌들만큼 빠르게 성장하진 못했습니다. 곧 이들도 바다를 정복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원시상어 클라도셀라체와 함께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하면 살짝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다구역은 이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클라도셀라체를 만나보세요. 클라도셀라체는 상어의 한 종류로 사실 최초의 상어입니다. 5개에서 7개의 아가미와 뛰어난 지느러미를 가진 이 상어는 대본기 말기에 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매우 뛰어난 포식자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어처럼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몸 길이가 60에서 180cm에 달하는 이 상어는 위풍당당한 물고기입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갑각류만 먹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물고기인 대형 플랑크톤 덩클레오스테우스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이 정도 크기의 덩클레오스테우스에게는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대본기 시대의 바다와 강에는 놀라운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방사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보셨을 겁니다. 생물은 크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대본기를 물고기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서 산소를 마시고 나면 우리 모두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잠시 수면 위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육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올라가 대륙의 새로운 면모를 감상해보세요. 특히 와티자뿐만 아니라 초본 식물인 지유류의 강력한 존재로 클라독실롭시드의 영역이 확장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닿는 한 이 초록빛 풍경을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지구 역사상 최초의 숲 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 최초의 녹색 허파가 바로 여기,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최초의 숲은 바다, 호수, 강 기슭에 생겨났습니다. 불과 수백만 년 전만 해도 초목은 초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식물의 키는 기껏해야 10cm를 넘지 않았죠. 하지만 보세요. 바로 눈앞에 있는 나무는 아마 8m나 될 겁니다. 다른 식물들도 숲의 다른 층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곧 초본 식물에 이어 관목과 심지어 수목이 그 공간을 차지하며 하늘을 향해 점점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이러한 발전과 높이의 증가는 대본기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실루리아기에 잠시 더 머물렀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대본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구상에서 식물 생물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실루리아 본토를 떠났을 때는 해안과 풍경만이 아련하게 느껴졌어요. 이 생명력이 넘치는 무릉덩이 근처에서 기는 식물이 토양에 서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육상숲의 새벽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숲은 더 이상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단순한 녹색 카펫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울창하고 다양한 다층 구조의 숲이 되었습니다. 이 숲은 우리 역사의 주인공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사능을 가진 물고기가 이 시대의 주요 인물이라면 숲은 나머지 이야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숲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산소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식물은 동물이 폐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숲은 바다의 산호초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연이 풍부하고 쉼터가 부족하지 않은 생태계, 생명이 정착하고 평온하게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하고 풍요로운 생태계. 이제 지구의 생명의 판도를 바꾼 유명한 대본기 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최초의 식물들은 점차 새로운 식물, 특히 양치류와 지유류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유류가 최초의 수목식물이라고도 믿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숲이란 무엇일까요? 숲은 각 종의 삶이 주변의 다른 종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는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여러 상호 보완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숲은 다양한 수준과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상에는 근육질 지층, 좁은 지층, 관목 지층, 마지막으로 수목 지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층이 형성되면서 가장 작은 곤충부터 가장 큰 육식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의 요구를 충족하는 진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죠. 지금까지는 초본층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토양을 경작하면서 사양층, 관목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층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륙에서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토양에는 풍부하고 울창한 식물 덮개와 점점 더 많은 곤충이 살고 있으며 이는 차례로 숲의 성장과 확장을 촉진합니다. 과거 본토의 황량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지금은 거의 안심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생명이 존재합니다. 우린 더 이상 바위와 먼지의 혼돈 속에서 이 화공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생명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생명이 대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대륙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생명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짙은 녹색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식물은 어떻게 대지를 정복했을까요?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아, 즉 육상식물의 위대한 생물 다양화에 대해 듣곤 합니다. 대본기 동안 우린 식물의 진정한 다양화를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방사능이 발생했고 식물 덮개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모든 대륙의 육지는 다양한 식물 카펫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필라코피테스는 광범위하게 발달하여 중간 단계를 차지합니다. 식물 덮개는 더 이상 단순히 지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높이가 높아집니다. 수목식물도 나타나며 이번에는 더 높은 수준을 차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식물의 다양화와 방사능의 폭발적인 증가가 주로 해안강, 수역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물이 이 요소를 가까이에서 필요로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당 생성을 위한 태양 복사나 탄소와 마찬가지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물을 소비하죠. 하지만 번식을 위해서는 습한 환경도 필요합니다. 식물은 포자를 통해 번식하는데 아직 정자형 식물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식물의 번식을 생각할 때 우린 먼저 꽃과 씨앗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끼, 이끼류, 양치류 등 꽃이나 씨앗이 없는 식물은 이러한 요소 없이도 다양한 토양에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대부분은 포자에 의해 번식이 가능합니다. 포자는 포자낭 내부에서 생성되는 세포로 번식을 통해 새로운 식물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양치 식물에서 포자는 일반적으로 잎이 많은 식물에서 생성됩니다. 잎의 밑면에는 주황빛 노란색 포자낭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 포자낭은 종에 따라 여러 개의 포자 또는 식물 세포가 들어있는 일종의 작은 주머니를 형성하죠. 미세하고 매우 가벼운 이 포자는 주로 바람에 의해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법이 일어나려면 식물의 유전적 유산이 포함된 미세먼지가 단순히 바람을 타고 퍼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포자가 발화하여 새로운 식물을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에 관한 것입니다. 온도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습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식물이 수역 근처의 땅에 서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며 물론 더 습하고 따라서 발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야 합니다. 토양, 물, 햇빛의 질은 식물의 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자 식물의 번식에서 습도의 중요성과 대본기 기간 동안의 큰 확장입니다. 이는 적어도 습지가 최초의 식물 덮개의 출발점이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식물의 대규모 식문지화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본기 기후는 덥고 습했습니다. 즉, 식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존재했죠. 두 번째 이유는 먹이 사슬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은 이 새로운 지상 공간에 상당히 빠르게 침입했지만 동물은 아직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평선에서는 초식동물이 없습니다. 식물의 정복을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식물은 마음대로 자라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포자를 형성하는 식물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클라독실 롭시드 그룹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양치류와 마찬가지로 이 식물은 수목 속의 일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속 중 하나는 와티자 에오스페르마톱테리스입니다. 중기 대봉기 초기에 최초의 숲을 형성했죠. 이것은 식물의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식물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취했습니다. 불과 수백만 년 만에 단순한 식물 카펫에서 진짜 숲으로 변한 것입니다. 와티자는 최대 8m 높이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야자수와 양치식물 사이에 있는 식물입니다. 양치식물처럼 와티자에도 잎은 없고 잎사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잎은 식물의 왕관, 즉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식물이 자라면서 잎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물에 의해 치유된 줄기의 바닥은 줄기를 형성했죠. 오늘날의 많은 야자수는 동일한 성장 메커니즘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길보아에서 많은 표본을 발견한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식물의 여러 부분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한 현실에 가까운 식물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와티자는 대륙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뿌리를 수직으로 땅속으로 뻗은 유일한 속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생대 대본기 시대에 슈도스 포르크누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약 3m로 더 작습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에츠키아와 칼라모피톤처럼 관목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목식물, 따라서 언뜻 보기에 나무라고 해서 반드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추목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매우 연약하죠. 악천후나 기생충은 이 식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식물의 확장과 다양한 산림 지층의 출현 외에도 식생, 특히 수목 지층의 식물들 사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형성층의 출현입니다. 형성층은 나무의 줄기 내부에 형성되는 조직, 즉 나무 또는 코르크를 말합니다. 형성층은 뿌리에서 잎으로 수액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식물을 더 잘 지지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성층 식물은 강한 가지를 가진 덤불 같은 식물인 아노레피톤, 렐리미아, 런카리아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숲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내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최초의 식물 서식지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된 곳은 현재의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지역에는 온천에서 생성되는 규산질 암석인 쉐르트가 풍부하죠. 광범위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곳 라인이 응해암에는 응해암이 풍부합니다. 이 화석 매장지의 놀라운 점은 화석 자체의 품질입니다. 화석을 통해 전체 지역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식물 생활의 측면에서 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 여러 다른 종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육상 환경에 잘 적응한 기관식물인 베아속, 칠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액을 운반하는 일종의 작은 회로인 기관지, 줄기에 발달하는 작은 필라멘트인 르조이드, 줄기나 잎의 표피에 있는 자연적인 구멍인 기공을 가지고 있어 호흡이나 배설을 위해 외부 환경과 가스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공이 있는 식물은 석종과 식물인 리니아와 석종과 식물인 아스테록셀론이 있습니다. 아글라오피톤과 같은 더 원시적인 형태도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원생동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단조류인 카로피테스와 유사 지류인 웜프레나티아 레티큘라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식물, 특히 씨앗이 흩어져 자라는 경향이 있는 식물과 달리 패치 형태로 자랍니다. 이는 세포 복제를 통한 번식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은 물과 무기염료의 공급과 빛 포획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유기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일부 종은 마이크로필, 작은 고풍스러운 잎, 맨손으로 축만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은 유기체가 가용 공간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경쟁력을 갖추고 한 지역을 빠르게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점이죠. 라이니아 속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양에서 초기 식민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스테록실론은 대본기에도 널리 발견되는 혈관 식물입니다. 높이 약 40cm, 지름 12mm의 크기였습니다. 라이니세르트에서 발견된 4억 7천만 년 전 화석은 이 식물의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새싹과 같은 축에서 형성된 가지 중 하나가 토양에 묻혀 있어 때론 최대 20cm 깊이까지 묻혀 있습니다. 표면에서는 잎이 나오지 않는데 아직은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네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네이션은 혈관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잎과 구별되는 비늘 모양의 잎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구조는 리니아 속이나 유명한 아스테록실론과 같은 특정 원시 식물에서 발견됩니다. 식물의 마디와 축에는 기공이라 하는 기공도 있습니다. 기공은 가스 교환 속도를 조절하죠. 기공은 식물의 기공 입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가드세포라고 하는 한 쌍의 특수한 실질세포로 둘러싸인 기공입니다. 따라서 식물은 확실히 광합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봉기 시대의 상징 중 하나는 아르케옵테리스입니다. 이 나무는 원생동물 화석 그룹에 속하며 많은 과학자들이 최초의 현대나무로 간주합니다. 이 나무는 침엽수와 비슷한 줄기를 가진 양치류와 비슷하며 높이가 4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아르케옵테리스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새인 시조새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르케옵테리스는 고대 새총이란 뜻입니다. 대본기에는 지구 토양의 최초의 식물 식민지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식민지로 인해 다양한 종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었죠. 우주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뿐만 아니라 빛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벌어졌죠. 줄기의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진정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르케옵테리스에게 나무는 지지대이자 전도성 조직이 되는데 이는 특히 높은 곳에서 빛을 찾는 데 적합한 조합입니다. 독특한 줄기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 나무를 최초의 현대나무로 간주합니다. 몽펠리에 대학의 고식물학자
브릿지 마이어 베르토에 따르면 이 나무는 길고 수평으로 뻗은 가지와 뛰어난 광합성 기관을 가진 잎 덕분에 최대한의 빛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숲의 기원인 아케옵토리스의 가장 윗부분에는 매우 특별한 세포가 있었습니다. 분열 세포라고 불리는 세포입니다. 분열 조직은 미분화된 배아 형태의 식물세포 조직으로 유사 분열을 통해 무한히 많은 횟수로 분열하고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포자낭의 발달에 필요한 조건, 특히 습도 수준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포자낭만으로는 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번식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르콥테리스는 가지 중 하나를 땅에 묻는 레이어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나무는 다른 기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르케옵테리스는 절단 기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단순한 가지 조각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곤충은 절지동물 조상으로부터 외골격, 다관절 사지, 복합 눈을 물려받았습니다. 곤충은 사촌동물인 절지동물과 함께 새로운 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압을 견디는 데 유용합니다. 라이니엘라 프레이코스는 종종 점프하는 절지동물인 스프링테일의 한 종입니다. 이 종은 스코틀랜드의 라이니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종은 대본기 하부 지층에 살았습니다. 약 4억 1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절지동물이자 육각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지동물은 절지동물의 문을 형성하며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프로투란, 디플로란, 곤충, 그리고 유명한 스프링테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날 스프링테일은 가장 풍부한 절지동물 중 하나로 토양뿐만 아니라 바위, 나무 줄기, 땅과 어느 정도 직접 접촉하는 기타 환경에서도 서식합니다. 일부 종은 연못이나 이탄 습지와 같은 습지에 서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작은 생물이 습지나 초기 초목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멸종되어 화석화된 거미목 트리고노타르 비닥과에 속하는 거미류인 팔레오카 리닉과도 이 지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거미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육상거미입니다. 여기 길보아 라크네의 표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또 다른 팔레오카리닉과인 아토코푸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라라네이닥과에 속합니다. 이 진화 단계에서 거미와 전갈은 여전히 매우 유사합니다. 후자는 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거미와 비슷하지만 아직 진정한 방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채찍 정갈은 연상시키는 편모 모양의 꼬리가 있는 분절된 복부를 가지고 있죠. 화석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 종이 궁극적으로 거미의 기원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미 외에도 데보노비우스, 데보나카루스와 같은 대봉기 노렉이나 드라코헬라와 같은 유사 전갈도 드물지 않습니다. 곤충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엽을 분해하거나 곰팡이 포자를 퍼뜨려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양에서의 세심한 작업은 식물의 발달에 기여하고 새로운 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생태적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지렁입니다. 이들은 숲의 파트너이며 숲의 확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과 환경의 풍요로움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네발 동물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 숲에서 멀지 않은 늪과 맹그로브로 돌아가서 이 특별한 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발 동물들이 폐를 새로 갖게 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 기능은 물과 산소가 부족할 때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골격 구조와 운동 능력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초목은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식물이 기본적인 자연 환경이 아니더라도 수생 생물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식물이 강이나 맹그로브 근처에 육지에 정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식물들이 마른 땅에만 정착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뿌리가 물에 얽혀 있어 물에서 자원의 일부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뿌리와 어린 식물 싹, 낙엽, 기타 식물 잔해가 뒤엉켜 있는 이 식물 군락은 해양 포식자를 두려워하는 특정 어종에게 이상적인 은신처입니다. 이 모든 초목 사이에 잘 숨겨져 있어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이빨과 훨씬 더 발달된 수영 능력으로 무장한 물고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한다면 이러한 은신처는 이러한 종에게 신의 선물입니다. 게다가 토양에는 먹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식물 쓰레기는 여과식 물고기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조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느러미는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가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붙잡고 몸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리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수십만 년이 지난 후 이 동물들의 이동에 어려움을 보완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가 이어집니다. 쓸모없는 지느러미를 물고기들의 놀이터에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사 지느러미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은 진화의 시작과 특정 물고기들이 네발동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특유의 특성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네발동물에도 적용했습니다. 이를 테트라 포도모프라고 불렀죠. 여기서 그중 일부는 여전히 테트라포드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들 중 일부를 지구상에 살았던 최초의 진정한 네발 동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틱탈릭종은 2004년 캐나다에서 다소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종은 매우 얕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물에 잠기지 않기 위해 자연은 몸과 머리를 매우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물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현대의 악어를 떠올리게 할 거예요. 틱탈릭도 같은 생태적 틈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틱탈릭 역시 늪과 맹그로브 늪의 기수역에 서식합니다. 이러한 기수역은 틱탈릭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이긴 하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동의 어려움은 새롭고 더 적합한 지형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물의 산소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요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틱탈릭은 생태적 틈새에 맞게 자신의 체격을 조정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콧구멍과 입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는 몸의 산소를 재충전하기 위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를 물과 같은 높이에 두는 것만으로도 몸을 물에 잠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테리치스와 마찬가지로 틱탈릭은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잘 발달한 수중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개골 꼭대기에 있는 비교적 큰 나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외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골격과 폐, 능력을 갖춘 이 동물은 이제 진화된 네발 동물로 분류됩니다. 물고기의 모든 특징과 함께 미래 네발 동물의 특징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종 간의 중간종으로 두 가지가 미묘하게 혼합되어 있어 이후의 진화를 더 쉽게 이해하고 후손의 진화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물고기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며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물고기들도 있지만 네발 동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진화가 더 많이 이뤄졌고 적성도 더 발전했습니다. 틱탈릭은 물과 육지 모두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종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독특한 오리발 덕분에 수면 위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연못에서 다른 연못으로 이동하려면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어가거나 꿈틀거려야 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환경을 정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발동물의 진화와 새로운 종의 출현을 보기 위해 수백만 년, 정확히 말하면 3천만 년, 그리고 대봉기 중생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동물은 더 이상 어리와 네발동물의 특징이 모자이크처럼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네발동물에 매우 가깝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 중 일부가 지구에 살았던 최초의 네발동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스테고세페릭 테트라포드라고도 합니다. 네발동물에 가장 가까운 최초의 대표자는 여전히 대부분 수생동물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물 밖으로 코를 내밀지만 아직 대부분의 시간을 마른 땅에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늪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몇 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칸토스테가입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녀석은 좀 특별하죠. 형태만 봐도 육지에서 이동하는데 훨씬 더 잘 적응한 것을 알 수 있죠. 약 60cm의 크기로 이치토스테가에 비해 크기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대륙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골격과 다리입니다. 양손에는 8개의 손가락이 있고 그 손가락은 힘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손목이 없기 때문에 관절 운동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에서 골반 거들로 운동 우위가 바뀌는 변화를 최초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칸토스테가의 골반 거들이 하중을 견디는 구조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형태학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발로 움직이기 쉽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칸토스테가에서는 골반 거들의 양쪽이 접촉하고 척추의 천골 갈비뼈와 융합됩니다. 이러한 융합은 골반 부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수중 환경의 부력에 의해 지지되지 않을 때 중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척추동물이 물 밖으로 나와 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중력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척추동물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가 소중한 도움이 된다고 해도 물 밖에 나가면 여전히 연약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미와 폐를 모두 가지고 있어 물속이든 수면 위든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너무 짧아 물 밖에서 흉곽을 지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너무 오래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치오스테가의 특징은 해양 척추동물과 육상 척추동물의 진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육지에서의 생활은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크티오스테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네발 달린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다리는 말하자면 수로를 탐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몸과 꼬리는 이동을 위해, 지느러미는 조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치오스테가는 강, 맹그로브, 늪의 얕은 물을 선호하는 해양 세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치오스테가의 길이는 거의 1.5m에 달합니다. 매우 얕은 물에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꽤 큰 표본이죠. 두개골은 납작하고 눈은 위쪽에 있고 턱에는 큰 이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동물을 분류할 때 네발 동물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최초의 네발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네발 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뒷다리에 7개의 손가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네발 동물이라기보단 기초그룹, 즉 자매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꼬리 지느러미에는 물고기와 비슷한 가오리가 있습니다. 폐가 있지만 아가미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태가 매우 유사한 유스테노테론이나 판데리치스와 같은 현대의 다른 유사한 이치오스테가 표본과 달리
이치오스테가는 훨씬 더 진화된 네발동물이죠. 예를 들어 이스토스테가의 척추와 갈비뼈는 방금 관찰한 아칸토스테가보다 더 강하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 밖에서 생활하는데 더 잘 견디고 육지에서의 움직임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에서 손가락의 존재를 더하면 모든 것이 그가 다른 동물보다 더 오랫동안 육지로 몸을 떠났다고 믿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이치토스테가의 걸음걸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왕립수의과대학과 캠브리지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도룡뇽처럼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과학자 그룹은 도룡뇽의 자세와 움직임 가능성을 더 잘 상상하기 위해 3차원 모델링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실물 크기에 매우 사실적인 이 모델 덕분에 도룡뇽의 팔다리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룡뇽처럼 네 발로 걷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도룡뇽처럼 몸을 들어 올리고 팔다리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앞다리만 사용하여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치오스테가는 적어도 걸음걸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서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개, 코끼리 물개, 바다사자처럼 실제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앞다리를 사용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범이 육지로 나온다면 이런 종류의 이동은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육지에서 생활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육지로 이동합니다. 즉, 육지보다 물속에서 이동하는 것이 더 쉬우며 좋은 포식자가 되려면 충분히 활기차고 능숙하게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사냥을 하지만 가능한 한 마른 땅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최근의 발견을 되짚어보고 다리가 있는 물고기의 후손들의 진화를 요약하면 이들은 대봉기 동안 인상적인 일련의 적응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발견한 다양한 어류와 네발 동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판데리치티는 진흙이 많은 얕은 곳에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다리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가진 틱탈릭은 육지를 이동할 수 있고 네 발 달린 발로 잡초로 가득한 늪을 헤치고 다닐 수 있는 원시 네발 동물인 아칸토스테가처럼 네 발가락을 가진 사족 동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지가 완전한 이치오스테가는 이동이 쉬워지고 약간 긴 육로 통로에 더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인 석탄기의 도래를 기다려야 이들의 진화를 면밀히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대본기 말기에 다가오는 대량 멸종으로 인해 우린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방사선을 이해하고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 시간여행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